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뉴스 시작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8,000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설 전에 10,000명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인데요. 오미크론 대응 체계는 제대로 갖춰진 것인지 잠시 뒤에 전문가와 정리해보겠습니다. 며칠 전 경기 포천 베어스타운 스키장에서 리프트가 역주행하는 사고가 있었죠. 오늘 합동 감식이 이루어졌는데요.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감속기에 대한 정밀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사상 처음으로 8,000명을 넘으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 속도가 델타보다 2배 이상 빨라 다음 달 확진자가 3만 명을 넘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마친 확진자의 재택 치료 기간이 전국적으로 내일부터 10일에서 7일로 줄어듭니다. 광주와 전남, 평택과 안성 등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가 먼저 시작된 4개 지역에서는 내일부터 오미크론 대응 단계가 적용됩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군 경력 호봉 인정 의무화, 예비군 훈련기간 단축, 그리고 훈련비 20만 원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조국 수호를 위해 희생한 시간을 정당하게 보상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고 임기 내 미세먼지를 30% 이상 줄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직불금 예산을 현재 2배로 늘려 농가당 평균 수령액을 500만 원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고 3월 재보선에 종로와 안성, 청주 상당 세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면서 당의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짜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논의가 중지된 대장동 특검을 받는 것이 먼저라며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장모 최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검찰은 앞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사흘째 경기도 집중 유세를 하며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 민심 공략에 집중했습니다. 이른 오전부터 포천과 가평을 잇따라 훑은 이 후보는 조금 전에는 남양주 시민들을 만나서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이어서 각종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뭔가 좀 변화에 대한 의지를 우리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된다는 고민을 하시는 건 알았는데 본인이 불출마하신다는 얘기는 오늘 갑자기 제가 들어서 저도 조금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또 우리 국민들께는 이런 우리의 결단이나 의지가 좀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우리 송영길 대표님, 상임선대위원장님, 국민을 위한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실 겁니다. 네. 다음 질문 이게 당내 정치 개혁을 위한 초선 의원들 중심의 혁신위원회인가요? 거기서 이미 제안했던 것이고 저도 단체장들에 대해서 동일 선거구 3선 초과가 금지되기 때문에 연임이 금지되기 때문에 저는 정치 변화 또 새로운 신진 정치인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저는 정치 개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 그렇게 의견도 냈습니다. 네, 다음 질문. 이 부분에 있어서 설 연휴를 앞두고 좀 우려가 된다라는 당내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불평가 있으면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원인을 알면 이런 상태로 오지 않도록 그 원인을 아예 제거했겠지요. 저희가 우리 국민들께 우리의 비전과 또 정책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했고 우리의 진정성이 아직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정말 국민을 하늘로 알고 국민들께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끊임없이 저희가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설명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길일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박정택 기자. 예, 그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마찰이 좀 지속적인데 그 도시장은 그 커피 상품권을 보건소 직원에게 준 것에 대해서 징계를 줬다 경기도 쪽에서 그렇게 불만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당내에서의 갈등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남양주 오셨어요? 알아서 해석하시지요. 그 동네에서 물고 뜯는 거를 제가 굳이 언급할 가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겠습니다. 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후보 둘을 합한 단순 합산 수치가 최종 결론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는 정치 집단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정략적 정계 개편이나 또 후보 단일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흔쾌하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자신들의 삶이 개선되고 이 나라가 더 나아지는데 어떤 게 또는 어떤 선택이 바람직한지를 진지하게 미래지향적으로 고민하시고 결국은 능력에 따라서 또 역량에 따라서 결정하실 것이다 이렇게 굳게 믿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사상 처음으로 8,000명을 넘으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 하루 확진자가 3만 명 이상도 나올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개훈이 기자. 네, 개훈입니다. 네, 하루 확진자가 또 역대 최다로 나타났군요.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8,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8,57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15일 7,848명이 나온 이후 가장 많은 신규 환자가 나온 겁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4,501명, 2주일 전보다도 5,477명이 많습니다. 확진자 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아직 위중증과 사망자 증가로까지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6명이 줄어든 392명으로 집계됐고 사망자는 23명이 추가됐습니다. 네, 정부도 당분간 확진자 증가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내다봤죠? 네,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주 같은 요일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증가세가 불가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유행에 대비해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예방접종이라며 반드시 백신을 맞아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오미크론이 앞으로 2, 3주 혹은 2월 내에 점유율이 90% 이상인 지배종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확산 속도가 델타보다 2~3배 빠르기 때문에 확진자 증가는 불가피하고 다음 달 하루 3만 명 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내일부터는 광주, 전남, 평택, 안성 지역에서부터 오미크론 대응 체계가 가동되고 전국 확대 시점은 오는 설 연휴 이후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개훈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확진자 규모가 연일 커지자 정부도 방역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오미크론이 먼저 퍼졌던 4개 지역에서 진단검사 체계가 바뀌는데요.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평택 미군기지 앞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평택도 오미크론 변이가 이미 우세족인 지역 가운데 하나인데요.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제가 아침부터 이곳에 나와 있었는데요. 점심시간이 넘어서도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일부 가게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당분간 휴업한다는 안내문을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평택 거리에 사람들 발길이 뚝 끊긴 건 인근에 있는 미군 부대에서 확진자가 속출했기 때문인데요. 미군들이 본국으로 휴가를 다녀오는 등 대면 접촉이 늘면서 확진자도 급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평택시가 발표한 미군 관련 확진자는 4,600명을 넘어섰습니다. 감염은 지역사회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안중읍에 있는 요양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해 지금까지 77명이 감염됐습니다. 검사 결과 여기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검출됐습니다. 평택시 자체 조사 결과 수집한 검체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가 90%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방역당국은 평택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체계도 일부 개편됩니다. 당장 내일부터는 이곳 평택을 포함해 광주와 전남, 경기 안성 등 먼저 오미크론이 우세화한 4곳에서 변화된 진단검사 체계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60살 이상 고령층과 밀접 접촉자 등 고위험군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유증상자를 포함한 일반인은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 키트를 활용하거나 호흡기 전담 클리닉 등 지정 병원에서 진료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자가검사 키트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다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이런 대응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내일부터 백신 접종에 따라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의 자가격리 기간도 달라지는데요. 확진자라도 접종을 마쳤다면 7일만 격리하면 됩니다. 밀접 접촉자는 마스크를 착용했거나 접종을 마쳤을 경우 격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백신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을 마친 뒤 9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 지 14일이 지난 경우에만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평택 미군기지 앞 거리에서 YTN 김철입니다. 정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집단 감염 확진자가 31명으로 어제 기준 11명이 늘었습니다. 직원이 10명 추가됐고 가족 1명도 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어제 세종시에서 코로나19 환자가 69명 발생해서 하루 기준 최다 확진 기록을 나타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내용인데요. 북한이 오늘 오전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오늘 오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 오늘 오후에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순항 미사일로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합동참모본부가 오후에 취재 기자들을 상대로 관련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당 쇄신을 위해서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고 3월 재보선 지역 3곳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정성에 의심된다면서 정치개혁을 하려면 대장동 특검부터 받으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 송영길 대표 긴급 기자회견에서 당 쇄신 카드를 꺼냈죠? 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총선에 나오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지난 9개월간 무능한 개혁과 내로남불, 오만을 지적하는 국민의 질책을 달게 받아들인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자기 혁신과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서 정치의 본령, 기본으로 돌아가겠다며 당 쇄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동일지역구 국회의원 연속 3선 초과 금지 조항의 제도화 추진, 그리고 대선과 동시에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선, 종로와 안성, 청주 상당구 3곳의 무공천,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의원 제명안의 신속한 처리 등을 밝혔습니다. 송 대표는 정권 교체를 넘어 기득권을 타파해 정치 교체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역사적 소명은 이재명 후보의 당선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재명 정부 탄생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조금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3선 연임 초과 금지는 신진 정치인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정치 개혁을 위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송 대표의 불출마 결단은 이에 앞서서 안타깝다고 말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정치인에게 국회의원직이란 정말로 중요한 거의 전부라고 해야 됩니다. 그거 이제 포기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좀 마음이 많이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당 내 청년 정치인들은 환영했습니다.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은 YTN과 전화통화에서 과감하고 전폭적인 혁신 모습을 당연히 보여야 한다며 전진의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고, 당 정당혁신위원장인 장경태 의원도 송 대표가 물꼬를 텄으니 반향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당 대표의 결단이 앞으로 다른 586 정치인들의 동참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됩니다. 송영길 대표가 오늘 여러 가지 쇄신안을 얘기를 했는데 특히 3개 지역구에 무공천하겠다 이 결정이 눈에 띄었습니다. 국민의힘 반응 나왔습니까? 네, 먼저 송영길 대표 총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오만과 내로남불의 반사 효과라고 깎아내렸는데요. 이와 관련해 윤석열 후보는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선거에 임박해가지고 이런 전격적인 이런 발표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것이 아닌가. 국민의힘도 송 대표의 쇄신안이 순수해 보이진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진짜 정치개혁을 하려면 국회에서 논의되다 중지된 대장동 특검을 받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치개혁을 하고 싶다면 선거기간 중립 내각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선거의 주무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장관,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이 민주당 의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 장관을 불러들이고 중립 내각을 청와대에 요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공천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으로 5개 지역 재보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특히 무주공산이 될 가능성이 큰 종로 등 지역구를 놓고 공천 방법과 절차 등을 놓고 첨예한 논의가 예상됩니다. 정의당도 민주당의 무공천 방침에 대해 오승재 대변인이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했던 역사적 과오를 뒤늦게 바로잡은 것이라며 생색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설을 앞두고 요즘에 치열한 정책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공약들이 나왔습니까? 이재명, 윤석열 후보 나란히 농업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에서 사흘째 매주 타는 민생버스, 메타버스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농어민에게 1인당 100만 원 이내 기본소득을 지급해서 농어촌과 도시의 소득 격차를 줄이고 농어촌 소멸을 막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고요. 식량 자급률을 60%를 달성하고 청년 미래농업 혁신인재 5만 명을 길러내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농업직불금 5조 원으로 최대 2배 늘리고 고령 중소농민을 대상으로 농지 이양 은퇴직불금 월 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위해서 공공농지와 주택을 우선 배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3분의 1로 줄이고 신축 건물에 음식물 분쇄기를 설치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네, 제3지대로 가보죠. 국민의당 안철수 그리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어떤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오전에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이번 대선의 성격을 새 시대를 여는 시대 교체라고 강조했는데요. 부민 강국, 다시 말해 풍요로운 국민이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확실한 정권 교체와 국민 통합 내각, 강력한 개혁 실천 등 국정 운영 구상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죠.
대한민국과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저 안철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깨끗한 청와대, 유능한 정부, 우리 아들, 딸들의 장래를 생각하면 저 안철수에게 맡겨 주십시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재명, 윤석열 양강 후보가 합의한 방송 토론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신문기일에 출석했습니다. 심 후보는 법정에서 양자 토론은 양당이 대표하지 않는 시민의 목소리와 이익이 대표되는 것을 봉쇄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며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지키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설립해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후보 장모 최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앞서 검찰은 1심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최 씨 측은 동업자와의 공모 의사가 없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돼 검찰에 재소환된 곽상도 전 의원은 2016년 남욱 변호사에게서 5천만 원을 받았다는 추가 의혹에 대해서 총선 전에 받은 변호사 비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추가 입장문을 내고 언론엔 총선 직후에 받은 것으로 보도됐지만 2016년 3월 1일 남 변호사의 수사와 관련해 변호사 업무를 해준 대가로 받은 돈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남 변호사가 구속된 사건에 일해주고 받은 돈이라고 밝혔지만 추가 입장문에서는 남 변호사 수사와 관련된 변호사 업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사죄해 드립니다. 모든 대책을 수립해 실천하겠습니다. 실종자 수색 구조에 진전이 없어서 참으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강력히 요구하는 게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주도해서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광주 신축 아파트가 무너진 지 이제 보름째가 됐는데요. 비가 내리는 가운데 수색 작업이 계속되곤 있지만 작업자 5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어제 정부 차원의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출범은 했지만 현장 상황이 녹록지가 않다고 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나연호 기자. 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경찰이 처음으로 수사 상황을 설명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보름 만인데요. 경찰은 아침 10시에 광주경찰청 기자실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붕괴 사고가 난 이 건물에 관련해서 그동안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지적이 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30층 이상 120m 이상 건물을 신축할 때는 가장 위층과 그 아래층 2개 등 총 3개 층에 지지기둥, 이른바 동바리를 설치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비 등 배관이 지나가는 이른바 피트층도 1개 층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동바리가 있어야 했던 층은 피트층과 38층, 37층까지였습니다. 그러나 사고 현장에서는 이런 지침들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공사 편의 때문에 현장에서 가장 기본이 돼야 할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공정에 쫓기던 현대산업개발 입장에서는 동바리가 있으면 작업에 방해를 받게 된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동바리 제거를 맡은 하청업체 입장에서도 동바리 제거를 늦게 하면 사람을 통해 동바리를 옮겨야 하는 통에 비용 부담이 생긴다고 합니다. 하청업체는 이 현대산업개발 직원 지시로 동바리를 제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데요. 경찰은 일련의 과정들이 이번 붕괴 사고의 가장 치명적인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내일부터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어제부터는 24시간 수색 구조가 시작은 됐는데 진척이 없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밤새 60여 명의 이 수색 구조대원들이 이 건물 내부를 수색을 했고요. 오늘 아침부터는 또 200여 명이 투입돼서 수색 구조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와 있는 현장에서도 이 30층 넘는 곳에 이 구조 인력이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아직도 여전히 실종자 5명에 대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수색 작업의 관건은 콘크리트 잔재물이 쌓여 있는 건물 상층부입니다. 건물 25층에서 28층 사이에 켜켜이 쌓인 잔재물만 30톤 규모로 추정됩니다. 이 때문에 사건 발생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조 인력의 접근이 쉽지 않은 만큼 이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오늘 구조대원들은 27층과 28층을 탐색하며 잔해물 제거에 나섭니다. 구조견들은 23층에서 38층에 걸친 건물 상층부를 탐색합니다. 어제부터 정부 차원의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가동됐는데요. 기존 광주 지역 재난대책본부와 역할을 어떻게 나눠 현장을 수습해 나갈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가 급락했죠. 오늘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가 3% 넘게 빠지면서 2,700선마저 위협하고 있는데요. 새벽에 잠시 올랐던 가상자산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돈줄 조이기가 본격화할 거란 전망이 커지면서 큰 폭으로 조정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급락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오전 장 시작부터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 지금은 2,710, 전날보다 2.91% 내린 건데요. 어제 13개월 만에 2,800선을 내준 코스피가 하루 만에 다시 2,710선 밑으로 내려앉은 겁니다. 개인이 순매수에 나서곤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를 이겨내진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 코스닥도 덩달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0, 어제보다 2.72% 내린 기록입니다. 결국 900선이 무너진 건데요. 코스닥 지수가 900선이 깨진 건 지난해 3월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네, 가상자산 시장은 새벽에 잠시 반등했는데 지금 상황도 좋지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상자산 가운데 대표 투자격인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 4,400만 원 선을 턱거래하며 버티고 있다가 조금 전에 다시 4,300만 원 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졌던보다 10% 이상 오르며 4,500만 원을 넘겼지만 다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자산에 비해 급등락이 심한 비트코인은 최근 그 변동폭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하루 사이에 7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하락했다가 10% 넘게 반등하고 다시 하락하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 이유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게 첫선으로 꼽힙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돈줄 조이기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증시는 물론 가상자산까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4%로 지난 2010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수출이 탄탄하게 이어지고 민간 소비가 회복된 것이 배경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네, 조태현입니다. 네, 지난해 성장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오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연간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는 1년 전보다 4% 성장했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였던 지난 2010년에 성장률 6.8%를 기록한 뒤 11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수출이 9.7% 늘어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고 수입도 8.4% 대폭 증가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민간 소비인데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020년에는 5%나 역성장, 그러니까 마이너스 5%를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백신 접종 본격화와 맞물려 3.6% 성장세로 돌아섰습니다. 정부 소비는 지난해에도 5.5%나 늘어 경제 성장의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투자는 항목별로 다소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기업체의 투자라고 볼 수 있는 설비 투자는 8.3% 증가했지만 건설 투자는 마이너스 1.5%로 4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출 성장세가 이어진 가운데 민간 소비 회복이 높은 성장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지난 2020년 연간 성장률이 마이너스 0.9%였던 기저효과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연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우려가 컸지만 4분기 성장률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위기에 강한 경제라는 점을 입증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15억 원이 넘는 고가 단독주택 매매 건수가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5억 원 이상 거래된 서울 단독주택 매매 건수는 2,700여 건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지난 2006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에서 15억 원을 초과하는 단독주택 매매는 지난 2018년에 처음 2,000건을 넘긴 뒤 2020년에는 2,400여 건, 지난해 2,700여 건으로 2년 연속 최다치를 경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가 지난 2019년 12.16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했지만 이후 고가 단독주택 매매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또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내일이 수요일이라서 보통 수요일에 확진자가 더 느는데 이렇게 되면 내일 10,000명을 넘을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 아마도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오미크론이 델타보다도 전파력이 2배 이상 빠르고 또 기존의 백신이 충분하게 예방 효과를 거두긴 좀 어렵기 때문에 해외에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제 오미크론이 유행했던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많게는 보통 2, 3일마다 확진자가 2배씩 늘어나는 예. 그런 양상을 보였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오미크론이 이제 50% 넘어가는 우세종이 되는 상황에서 한 일주일 만에 이제 확진자가 2배가 됐거든요. 그리고 재생산 지수 같은 경우도 0.92에서 1.18로 좀 일주일 만에 이게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이런 추세 자체가 꺾일 상황이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확진자 수 이제 증가는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치명률이 델타 변이보다는 낮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난다면 결국 위중증 환자도 그만큼 많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밖에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제 결국 보통은 확진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거에 비례해서 한 1, 2주 정도가 지났을 때 이제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자도 그 이후에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 이제 하나 다행인 거는 지금 정부에서 어제 발표를 했지만 그 델타 변이 당시에 이제 그 치명률이 한 0.8%였다 그러면 지금 오미크론이 초기이긴 해서 이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0.16% 한 5분의 1 정도의 치명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봤을 때 그 위중증 환자가 이제 그렇게 급격하게 많이 이제 확진자의 비율에서 이제 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델타 변이 과정에서 이제 위중증 환자 병상들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고 관련된 체계도 좀 많이 정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는 위중증 환자 관리에 있어서는 당분간은 좀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당분간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인 수치로 따지긴 조심스럽긴 하지만 몇만 명 정도까지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런저런 예측 모델을 돌려봤을 때에 한 5만 명 정도 확진자가 발생하는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지금의 의료 시스템으로 버틸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10만 명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상 그런 부분들도 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다음 주면은 설 연휴잖아요. 설 연휴 이후에 또 폭증하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몇만 명씩 나오는 그런 상황도 예측할 수 있나요? 설 연휴가 이제 폭증의 매개가 될 수도 있지만 안정화의 매개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가요? 설 연휴 동안에 어찌 보면 5일 정도는 강제 재택근무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회사나 이런 다중이용 시설의 방문들이 확 줄어드는 상황에서 집에만 계셔 주신다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오미크론 유행에 굉장히 통제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설날이라는 특징 자체가 민족 대이동이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에서 만약에 정말로 진짜 민족 대이동이 벌어지고 그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그 유행의 큰 규모의 유행이 촉발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도 또 안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가능하면 이번 지금 설 연휴에는
가능하다 그러면 좀 비대면 방식의 이런 뭐 안부를 묻거나 좀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접촉을 최소화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들 안 만나도 연휴가 길기 때문에 또 이제 놀러 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동량이 또 많아지는 거는 또 어떻게 다 막을 수도 없는 그런 노릇인데 일단은 일부 지역은 오미크론 대응 단계로 가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대응 단계 차이점이 전원 PCR 검사하지 않고 증상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지금 PCR을 하는 거죠. 글쎄 이제 사실은 좀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게 뭐냐면요. 그 시범 사업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시범 사업을 하는 곳이 그 시범 사업 때문에 위험에 빠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지역은 뭐 그 증상이 심하든 적든 고위험군이든 아니든 간에 PCR 검사를 하게 되면 조기에 진단받고 이제 그 격리되고 치료하는 그런 3T의 이제 기존의 우리 방식이 이제 작동을 하는 건데 지금 이 네 군데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지역들이고 오미크론의 대규모 유행이 이제 촉발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이 바뀌는 체계는 사실상 그 방역이 약화되는 방향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는 이제 고위험군이든 저위험군이든 다 PCR 검사를 했지만 이제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는 이제 신속 항원 검사를 이제 하면서 이제 대응을 하게 되는데 이 신속 항원 검사라는 게 지금 뭐 유전자 증폭 과정이 없기 때문에 PCR 검사에 비해서 유전자량이 5,000에서 10,000배 정도쯤 나오는 그런 그 외부로 바이러스 배출이 많은 사람만 양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해외 연구 결과를 봐도 PCR 검사 양성이 나온 이후에 항원 검사 양성이 나온 평균 기간이 3일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그 무증상이면서 지역사회 전파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대부분을 다 이 항원 검사를 했을 때 놓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범 사업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그 고위험군이 아닌 분들 같은 경우는 제대로 진단을 받지 못해서 진단을 받았다면 격리가 됐었던 분들이 그 지역사회를 돌아다닐 수 있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지역사회 유행이 더 심하게 촉발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계속 얘기를 했던 게 시범 사업이라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안전성을 담보하고 이게 정말 사실 신속 항원 검사라는 게 해외 연구 결과들을 보면 우리나라 실정에서 도입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연구 결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지금 사실 우리나라 내부적인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이걸 갖다가 정부에서 과연 도입을 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국내 근거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그 시범 지역에서 신속 항원 검사만 해줄 것이 아니라 PCR 검사 지금 아직 역량이 충분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PCR 검사 하루 역량이 85만 명 정도는 지금 할 수 있는데 지금 주말에는 한 30만 건, 그다음에 평일에는 한 50만 건 정도 해서 아직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신속 항원 검사도 하고 PCR 검사를 해서 안전성을 담보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신속 항원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다고 해도 PCR 검사에서 걸러질 수 있게, 그리고 이 신속 항원 검사가 정말로 오류가 얼만큼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신속 항원 검사를 정말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엔 특별한 근거가 없이 지금 도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어느 정도나 양성률이고 어느 정도나 걸러낼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사실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지역에 있어서는 이런 검사를 같이 해줘서 그 놓치는 부분들이 없게 일단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정말로 도입이 가능하다 했을 때 그 보완점들을 같이 이렇게 강구해서 도입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범 사업을 하면서 이 신속 항원 검사의 정확도를 확인하는 기회를 갖자 이런 말씀이었는데 이들 지역 같은 경우에 또 달라지는 게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검사와 치료도 담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 준비는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말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좀 걱정이 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뭐 전국 단위에서도 결국 이 앞으로 이제 오미크론 대응 체계라는 거는 그 방역이 강화되는 쪽이 아니라 방역이 약화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거에는 고위험군이든 저위험군이든 PCR 검사를 정부에서 다 해주고 거기에 대한 격리나 이런 관리들을 전부 다 해줬다 그러면 앞으로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옛날과 똑같이 관리를 해주지만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는 지역에 있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나 병의원이 담당을 해줘야 되는 체계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미크론이 갑자기 우세종이 되는 상황에서 지금 지역사회에 있는 병의원들이 충분한 준비가 안 돼 있고 지금 시험 사업을 하는 지역 역시도 충분한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그 신속 항원 검사로 인해서 진단을 했을 때 놓치는 그런 환자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확진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클리닉에 가가지고 또 새로운 유행을 만들거나 거기 클리닉 자체를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거기 그나마 그런 그 전담 클리닉의 숫자가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게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진단이라도 좀 명확하게 같이 PCR 검사 병행해서 확진자들은 일단 걸러내는 1차적으로 걸러내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잘 작동하는지에 시범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키트만으로 분별하는 건 분명한 위험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건데 지금 보면 근데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요. 유럽이나 미국 봐도 워낙에 확진자 규모가 크게 늘다 보니까 델타 변이와 동일하게 또 모든 걸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검사 같은 경우에도 도심 같은 경우에는 일부 선별 진료소는 줄을 뭐 몇 시간씩 서도 못 받을 정도로 또 집중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도 좀 일부 반영이 돼야 된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이제 뭐 항원 진단 키트가 이제 그러니까 유용성에 대한 확인이 이제 일단 먼저라는 거고요. 해외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한다 그러면 사실 지금 시범 지역에서 확진자 10명이 있다 그러면 10명 중에 9명 정도는 놓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의 위험성을 부담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복해서 해도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안 나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제 10일 정도의 그런 바이러스 배출 기간이 있다 그러면 그 바이러스가 그 기존에 한 5천에서 10,000배 정도 나오는 증상이 아주 심한 며칠을 제외하고는 음성이 나오기 때문에 바이러스 적게 나올 때는 증폭 과정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여러 번을 해도 안 나오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이제 위험성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위험들을 감수하고 그런 걸 진행하기에는 시범사업 지역들이 지금 오미크론 유행이 우세종이라는 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그런 같이 검사를 해서 이게 양성률이 어느 정도 되고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허용할 수 있겠다라는 어느 정도 근거가 생겨야지 거기에 따른 사실 대비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정부가 제가 알기로는 별다른 근거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해외 연구 결과들은 부정적인 연구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근거 확보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일부 지역에 적용하는 오미크론 대응 단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게 정부에서는 설 연휴 이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사실은 그 오미크론 대응 체제로 바뀌면서 그 고위험군이 아닌 그냥 약물 치료 대상이 아닌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병의원이 담당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게 감당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정부 방역 대응 그런 역량상으로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데 그 준비는 최대한 빨리 해서 넘겼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여기에 검사 도입에 있어서 지금 그 검사 역량이 지금 풀린 검사들을 이용하고 그러건 한다 그러면 85만이 아니라 200만 이상으로도 늘릴 수 있는데 굳이 지금 그 안전성이 검증이 되지 않은 그런 신속 항원 검사는 사실 그 적조로 도입하기보다는 풀린 검사나 다른 훨씬 더 정확한 검사들을 그 클리닉에서 어차피 검색 채취하는 과정은 똑같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도 있고 그런 다른 대안들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서 앞으로 이제 오미크론 유행 과정에서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보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먼저 된 나라들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막 늘다가 또 정점을 맞이하고 또 꺾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달 정도를 전쟁을 치르는 거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게 또 우리나라에 그냥 대입하기에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크다라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한 달 만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마스크 착용이 뭐 의무화, 마스크 착용도 잘 안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굉장히 뭐 그렇고 우리나라처럼 열심히 PCR 검사를 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의 상당수가 지금 놓친 상황에서 이제 이런 유행이 진행되면서 그냥 걸릴 사람들이 빨리빨리 다 걸리는 그런 상황에서 한 달 만에 끝나는 거고 우리 같이 어느 정도의 그런 방역 체계가 작동을 하고 마스크를 잘 쓰는 나라에서는 그 유행의 피크가 완만하게 올라갔다 완만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저는 최소한 3개월 이상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더 장기전인 거네요, 우리는. 한 달 만에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방역 체계들을 전환 과정에서 허점이 크게 생긴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3T를 갖다 지금 버리는 거거든요. 신속 진단, 신속 격리, 신속 치료를 이걸 버리고 어찌 보면 신속 항원 검사를 도입한다라는 얘기는 사실 확진자 수 PCR 검사로 10만 명 했었을 걸 갖다가 3만 명, 4만 명밖에 진단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오는 상황에서 결국 지역사회 소리 없는 전파가 대규모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는 그 속도 기울기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바라는 건 아직 방역 대응 역량, 그 병원 대응 역량이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지금 초창기에는 가능하다 그러면 완벽한 진단할 수 있는 PCR 검사 위주로 되도록이면 진행을 하고 나중에 정말로 PCR 검사가
그 허용 범위를 넘어갈 정도로 된다라고 했을 때 신속 항원 검사를 도입을 하더라도 한 번 검사해서 음성이니까 괜찮다라고 할 게 아니라 어느 순간 한 번 정도는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신속 항원 검사가 양성이 나오더라도 자가격리 상태에서 한 3일에서 5일 정도 지나간 다음에 한 번 더 검사를 했을 때에 양성이 나오면 그거 좀 안전성을 좀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의 안전성을 좀 담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간략하게요. 근데 좀 의문점이 드는 게 그럼 유럽이나 미국은 한 달 만에 그게 정점을 찍어서 끝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석 달, 넉 달 간다면 우리가 더 불리한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확진자 수 규모가 갑자기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의료 체계 부활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천천히 올라가서 천천히 떨어져야지 의료 시스템이 어느 정도 커버도 할 수 있고 그걸로 인한 그런 위중증 환자들의 그런 좀 뜻하지 않은 치료 제대로 받지 못한 사망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커브는 완만하게 올라갔다 떨어지는 게 어느 정도 우리의 그 대응 능력을 가지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상혁 감염내과 전문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북한이 오늘 오전 내륙에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네, 앞서 지난 5일을 시작으로 지난 17일까지 탄도미사일을 4차례 발사했던 북한이 이번에는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새해 들어 5번째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윤 기자. 네, 국방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북한이 이번에는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오늘 오전 북한이 내륙 지상에서 순항미사일을 2발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추가 분석이 필요하지만 북한 내륙에서 상당 부분 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동해상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발사 시각과 발사 방향, 발사 지점, 단거리 여부, 비행거리, 속도, 고도 등 세부 재원 등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 군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지금까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즉각 공지해 왔지만 순항미사일 발사 관련 공지는 되도록 자제해 왔습니다. 군 관계자는 보통 북한 중심 지역에서 저고도로 순항미사일이 발사되는 경우에는 속도도 느리고 지구 공면율 때문에 늘 완전하게 탐지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남쪽으로 순항미사일이 발사되는 경우에는 저고도든 고고도든 이 탐지와 요격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순항미사일이 지난해 9월에 발사했던 북한형 토마호크 미사일과 동일한 미사일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한미당국이 연합 자산을 통해 관련 동향을 사전에 예의주시하고 있어서 탐지는 했지만 세부적인 분석이 더 필요한 만큼 자세한 공지가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5일을 시작으로 지난 17일까지 탄도미사일을 4차례나 발사했고 이번 순항미사일의 경우는 새해 들어서 5번째 무력 시위입니다. 다만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오늘 오후 3시 반에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정기실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북한이 지난 2018년 북미 대화에 대한 선제적 선의 조치로 일부 갱도를 폭파한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여전히 점검하고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풍계리 핵실험장의 관리시설에 대한 제설 작업 등 유지 활동이 식별됐다면서 갱도를 복구하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김영만 중령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이후에 관련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주목할 만한 변화는 없고 한미 정보당국이 관련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하며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올리 하이노넨 전 IAEA 사무차장은 미국의 소리와 인터뷰에서 최근 위성 사진을 근거로 차량 동행 흔적과 제설 작업 등으로 미뤄볼 때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일정 조건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경기 포천에 있는 스키장에서 리프트가 역주행하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죠.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리프트 역주행 사고가 일어난 스키장 베어스타일에 대해서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감속기를 수거해서 정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회부 김대겸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사고 나고 스키장 가기가 너무 무섭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합동 감식 지금 다 끝난 겁니까? 네, 합동 감식은 오늘 오전 10시 반쯤부터 시작해서 오후 1시에 마무리됐습니다. 약 2시간 반 정도 진행된 건데요. 예. 오늘 합동 감식에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그리고 포천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여러 관계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 리프트 장비를 분리 해체해야 되는데요. 이 작업이 여러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 정비업체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이 리프트 위쪽에 이 감속기가 설치돼 있고 그 감속기를 들여다보는 작업이 중점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경찰과 국가수 등은 우선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감속기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 있는데 어떤 안전상 문제점이 있었는지 밝히는 게 오늘 합동 감식의 목표입니다. 오늘 합동 감식에서는 국가수가 감속 장비를 수거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분석할 예정인데요. 안전관리상 문제점 등이 발견이 되면 경찰은 이제 베어스타운 측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또 관할 지자체인 포천시 역시 문제점이 발견되면 관련 법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감속기가 마모돼서 사고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 예, 어떻습니까? 네, 우선 제가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요. 우선 YTN으로 들어온 사고 당시 제보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리프트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죠. 이용객들을 태운 채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 역주행 사고에 앞서서 먼저 리프트 작동이 멈췄습니다. 이렇게 이용객들이 이제 공중에서 고립이 되니까 업체 측은 비상 전원 장치를 이용해 이 리프트를 뒤쪽으로 이제 안전하게 내보내려고 했는데요. 그렇게 된 거군요. 예, 리프트를 이렇게 뒤로 내려보내려 하는 과정에서 감속기가 고장나면서 역주행 사고가 다 이렇게 뛰어내리더라고요. 예. 이렇게 뒤로 내려보내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저희 YTN 취재는 문제가 발생한 리프트의 감속기 사진도 입수했습니다. 먼저 화면 지금 나오고 있을 텐데요. 예. 이렇게 스키장 리프트는 모터와 감속기 그리고 브레이크 등으로 구성되는데요. 감속기는 이 맞물려 있는 기어를 이용해서 모터의 회전 속도를 제어하고 그리고 리프트가 위아래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 동력을 만들어주는 장치를 말합니다. 자동차로 비유하면 오토 미션이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왜 이 리프트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모터가 회전을 하지 않습니까? 예. 모터가 회전을 하면은 그 기어가 이제 맞물린 상태로 큰 기어로 만약에 이 회전선을 연결을 하면 이게 회전 동력을 만들어주고 만약에 작은 기어로 바꾸게 되면은 이게 회전 속도가 더 커지기 때문에 회전 속도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 동력이 더 커지게 되는 이런 원리입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감속기 아래 부분이 마모돼서 사고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사고 당시 리프트에는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어서 하중을 견디지 못한 리프트가 뒤로 밀려났고 그리고 브레이크 역시 이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이탈하면서 사고가 더 커진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김대겸 기자가 취재하다가 리프트 전문가가 된 것 같은데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역주행도 큰일이지만 그 전에 같은 스키장에서 리프트에 또 불이 났었다고요?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사고는 이번 역주행 사고가 발생하기 바로 일주일 전쯤에 발생했는데요. 지난 16일 날 일어난 사고입니다. 초급자 코스에 있는 리프트 누전 차단기에서 이제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서 리프트 운행이 하루 정도 중단이 됐었던 건데요. 예. 당시에도 비상 전원 장치를 이용해서 리프트를 타고 있던 이용객들을 아래로 이동시켰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천시는 이 일주일 전 사고와 이번 역주행 사고는 본질적으로 원인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합동 감식을 통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함께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서 이곳에서는 지난 2005년과 2006년에도 리프트 관련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요. 지난 2006년에는 중급자 코스에 있는 리프트 2대가 7m 아래 계곡으로 떨어져서 리프트를 타고 있던 탑승객 7명이 크게 다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선 지난 2005년에도 탑승객 10명을 태우고 운행 중이던 리프트가 멈춰서면서 이용객들이 약 1시간 정도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사고가 많았네요. 네.
아니 이렇게 사고가 반복됐는데 지자체 안전점검에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던 건가요? 네, 우선 관련 법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제 궤도 운송법을 보면 리프트 기기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3개월마다 시설 안전 점검을 한 뒤에 지자체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게 지자체가 전문 업체를 투입해서 점검을 하는 게 아니라 업체 자체적으로 시설 점검을 한 뒤에 반년마다 한 번씩 지자체에 보고만 하기 때문에 이 정기 점검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지자체는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이제 진행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요. 지난해 10월 중순쯤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기 검사를 진행하긴 했지만 이때도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랑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당시 법에 따라 확인해야 하는 부분들은 모두 점검을 하긴 했지만 지금 사고가 난 부분은 감속기입니다. 아까 전에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이 감속기는 리프트 위쪽 부분에 설치된 그런 기기입니다. 이 감속기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선 그 내부 기기들을 다 뜯어내고 해체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육안상으로만 이제 검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잇따른 안전점검과 검사에서 이렇게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그리고 사고로 이어졌던 만큼 혹시 부실 점검이나 검사가 이뤄진 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포천시는 오늘 합동감식 결과와 그리고 추가로 이뤄지는 안전검사 과정에서 업체 측의 이제 관리 소홀 등 문제점이 발견되면 베어스타운 측에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고하면도 계속 저희가 보내드렸지만 네. 아이들 막 떨어지는 모습 보면 아주 아찔한데요. 스키장은 네. 또 아이들하고 함께 가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 점검을 더 철저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 일부 김대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국경지대 병력 증강에 맞서 동유럽 지역의 방위력 증강을 결정했습니다. 미국도 우크라이나 주변 동유럽 국가들의 병력 수천 명을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져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기를 둘러싼 긴장이 더 고조됐습니다. 이광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국들이 동유럽의 군사력 강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덴마크는 구축함 한 대를 발트해에 보내고 F-16 전투기들을 리투아니아에 보낼 예정입니다. 스페인은 군함을 지원하고 불가리아에 전투기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루마니아에 병력을 보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모든 동맹국을 지키고 방어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수단을 계속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토의 동부전선 강화는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10만 명의 병력을 배치하면서 침공 위협이 가시화된 데 따른 대응입니다. Intelligence is pretty gloomy on this point. There is certainly a large, very large array of Russian forces, and we have to take the necessary steps.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동유럽과 발트의 나토 회원국에 전함 항공기와 함께 병력 수천 명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나토 관계자는 미국이 나토 서부에 주둔한 군사력을 동부 쪽으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ll members of the European Union are united. We are showing an unprecedented unity about the situation in Ukraine. With a strong coordination with the US. 러시아는 나토의 방위력 증강이 긴장 고조 행위라면서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러시아 군이 좌시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배제 등 러시아 요구와 관련해 극적으로 외교적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문제를 놓고 서방과 러시아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 국방장관이 미군 8,500명에 대해서 유럽 배치 대비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사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신속 대응군 지원을 위한 것으로 미국의 경계 태세가 더 높아진 것입니다.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미군 8,500명에 대해 유럽 배치 대비 명령을 내렸습니다. All told, the number of forces that the Secretary has placed on heightened alert comes up to about 8,500 personnel. 커비 대변인은 필요시 촉박한 통보에도 유럽에 배치될 수 있도록 대비 태세를 높이라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토가 필요로 할 경우 해당 미군 병력 대부분이 나토 신속 대응군에 참여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명령을 받은 병력에는 전투여단과 병참부대, 의료 방공 지원, 첩보, 감시, 정찰부대 등이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평시 배치 준비에 10일이 주어졌다면 이제는 5일이 주어지는 것이라면서 유럽에 이미 주둔 중인 미군이 이동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오스틴 장관의 이날 지시는 바이든 대통령이 수천 명의 미군 병력을 동유럽과 발트해 지역 나토 동맹국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욕타임스의 보도 하루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We have been consulting with allies in deployments and refining plans for all scenarios. We've always said we would reinforce our allies on the eastern flank.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유럽의 지도자들과 화상 통화를 하면서 동맹을 다졌습니다. 백악관은 미국과 유럽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의 러시아 군사력 증강에 대한 계속된 우려를 재확인하고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 보존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상들은 최근 잇따라 열린 서방과 러시아와의 대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외교적 해결책에 대한 희망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설립하고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 최모 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최 씨는 선고를 앞둔 심경과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재판 마치고 제가 인터뷰하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말씀 주세요. 여전히 병원 개설이나 운영에 관여 안 했다는 입장이신가요? 전화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신가요? 최근 KBS 대하 드라마 태종 이방원의 제작진이 촬영 현장에서 강제로 쓰러뜨린 말이 숨진 것과 관련해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한 촬영 제작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와 드라마, 광고 등에 등장하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촬영 현장에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과 준수 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미디어 업계와 동물 행동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민관 협의체를 설립해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득 상위 20% 가구의 자녀 사교육비는 하위 20% 가구의 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 가운데 소득 상위 20% 가구의 평균 자녀 사교육비는 87만 2천 원이었습니다. 반면 소득 하위 20% 가구의 평균 자녀 사교육비는 10만 8천 원으로 상위 20% 가구의 8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중국 광둥성 한 지역의 GDP가 처음으로 우리나라 전체 GDP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둥성 정부는 지난해 광둥성의 국내 총생산 GDP가 전년보다 8% 증가한 약 1조 9,200억 달러라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이 수치는 국제통화기금이 전망한 지난해 한국의 GDP를 초과하는 것으로 중국의 성급 지역이 우리나라 총 GDP를 제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오늘 큰 추위는 없지만 퇴근길까지 전국 곳곳에 약한 비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맑은 날씨를 되찾겠지만 포근한 날씨의 영향으로 중서부와 호남 지역의 대기질이 나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은 종일 흐리다고요? 네, 맞습니다. 서울은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는 거의 그친 상태인데요. 지금은 강원과 경북, 충청에만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퇴근길 작은 우산이 필요하겠고 도로가 많이 미끄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은 비구름 영향권에서 벗어났지만 충청과 강원, 경북 지역은 여전히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지역에서는 진눈깨비 형태로 내리고 있는데요. 강원 산간에는 최고 5cm, 강원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에도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는 1cm 안팎의 눈이나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비와 눈은 오후 늦게부터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과 충북, 경북 지방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예년 기온을 2도에서 7도가량 웃돌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 영하 2도, 대전 영하 1도, 광주 1도, 부산 2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낮거나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4도, 광주 8도, 부산은 11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주 후반까지는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고 설 연휴가 시작되는 주말부터는 예년보다 조금 추워지겠습니다. 또 주말 제주도를 시작으로 휴일에는 영동과 경남에도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설날 당일 큰 추위는 없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 대기가 정체되고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중서부와 호남 지역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호흡기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어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큰 절에 눈물까지 보이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는데요. 오늘은 송영길 대표가 인적 쇄신 카드를 꺼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탈원전 백지화 등 정책 행보를 이어가면서 지지율 굳히기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선거 막판 부인 김건희 씨가 등판할지도 관심인데요. 잠시 뒤에 여야 선대위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